안녕하세요. 스케치업 VDA 넥스트 버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치업 버전은 2019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VDA 버전은 4.0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걸 일명 넥스트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케치업 VDA 넥스트 버전에서는 이전 버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가우스그룹 홈페이지에서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죠. 자, 홈페이지 보시면은 www.kaosgroup.com/kr vday 스케치업 바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또는 카오스그룹에서 스케치업으로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kaosgroup.com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vday next for 스케치업 기능이 있죠. 요걸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스케치업 VDA가 어느 정도의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그걸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강력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VDA 3대 버전부터 시작해서 스케치업 VDA를 얘기하는 겁니다. VDA 3.0 버전부터 시작해서 에셋 에디터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죠. 이 기능 자체는 자산 편집기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산 편집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자산 편집기를 통해서 어떤 재질이나 조명, 그다음에 어떤 텍스처, 백그라운드, 인바이러먼트, 그다음에 렌더 세팅, 그다음에 오브젝트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편집기 내부에 자산 편집기 자체에서 이런 모든 옵션들을 즉 옵션 또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조정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다룰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딥 스케치업 커넥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장면을 관리하고 뷰포트 스타일을 사용자 지정하여 다른 3D 응용 프로그램에서 VD 장면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VR 스캔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는 VR 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VD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VD 장면. 즉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은 프록시라는 형태의 개념인데요. 어떤 특정한 장면을 만든 다음에 그 장면 전체를 갖다가 프록시라는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스케치업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스케치업 장면 전체를 프록시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VR신이라는 파일 포맷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파일 VR신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어떤 호환성 이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렌더링 컨트롤 이거는 렌더지 세팅 부분에서 어떤 어, 이 렌더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좀 더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메테리얼과 텍스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셋 에디트라는 자산 편집기에서 JJD라든지 텍스처를 손쉽게 관리하고 어,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다음에 자동 노출 및 하이트 밸런스라는 거는 이 노출이라는 건 엑스포스 컨트롤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하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인데요. 요 두 가지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제 맥스에서도 중요하고요. 또는 마야에서도 중요하고 또는 스케치업 V-Ray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조명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조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노출값들, 조명의 밝기라든지 색조라든지 채도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정들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엑스포즈입니다. 조리개라는 말도 우리말로 조리개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카메라에도 조리개가 들어가 있고요.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도 조리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기능인데 일종의 색 보정 기능입니다. 이 원본 색을 색 변형 없이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인데 스케치업 V-Ray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둠 라이트를 최적화시켰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둠 라이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부 장면에서 작업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실내로 빛이 유입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조명 타입인데 굉장히 기능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면 빨라진 렌더링, 역시 렌더링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게 AI 디노이즈라는 건데요. 원래 디노이즈라는 기능은 노이즈, 노이즈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즉, 노이즈를 얼마나 잘 제거를 해서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디노이즈라는 게 원래는 어, 3.0 버전, V-Ray 3.0 버전부터 추가된 별도의 어떤 렌더링 요소입니다. 이걸 렌더링 요소라고도 하고요. 요소를 엘리멘트라고 합니다. 또는 이걸 렌더링 채널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요걸 렌더 패스라고도 합니다. 렌더 패스, PASS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주로 일반적으로 포토샵이나 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합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미지들인데요. 어떤 특정한 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좀 더 편집 프로그램, 2D 편집이나 또는 영상 편집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어떤 이미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노이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하나의 어떤 이미지들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기존에 요 앞에 AI라고 붙었는데요. 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즉 인공지능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이즈를 자동으로 제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엔비디아 칩셋을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뭐 VD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클라우딩 기능입니다. 일종의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을 클라우드 컴퓨터로 업로드한 다음에 렌더링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주요 기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랙티브 렌더링이라는 거는 실시간 렌더링이죠. 스케치업에서 작업한 화면을 스케치업에서 어떤 특정 작업을 했을 때 이 작업 화면에서 바로 렌더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색상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바라보는 시점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자동적으로 다시 렌더링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인터랙티브 렌더링이라는 방식이고요. 그럼 렌더링 하실 때 세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CPU 방식을 통해서 렌더링 할 수도 있고요. 또는 GPU를 통해서 렌더링 할 수도 있는데 GPU는 그래픽카드에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그래픽카드에도 CPU가 들어가 있죠. 그래픽카드의 CPU라는 이름이 바로 GPU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렌더링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부동 소수점 연산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픽카드의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하이브리드 렌더링이라는 거는 이 CPU와 GPU를 두 가지 다 결합해서 렌더링하는 건데요. 좀 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V-Ray 디노이즈라는 새로운 렌더 엘리멘트가 추가됐고요. 클라우드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V-Ray 스왑이라는 것은 분산 렌더링인데요. 하나의 컴퓨터에서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분산시켜서 렌더링하는 걸 스왑이라고 얘기합니다. V-Ray 엘리멘트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렌더링 요소, 렌더링 채널, 렌더 패스 이렇게 얘기하는 이미지 합성에 필요한 어떤 이미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시스템 요구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다 시스템 권장 사용 살펴보기 있죠. 음,
페이지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 시스템 요구 사항이라는 거는 사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대부분이 다 어, 만족하는 시스템인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CPU 부분하고요. 그러면 램,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HDD 하드 또는 SDD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CPU는 보통 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어는 CPU 내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연산 작업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인텔 계열과 AMD 계열 두 가지가 있죠. 인텔은 i9, i7, i7, i5, i3 이렇게 나오는데 i3 시리즈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급형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용으로 적합하지 않고요. 그러면 i5는 듀얼코어입니다. 듀얼코어. 듀얼코어라는 거는 코어라는 게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일종의 보급형 정도의 버전인데 사실 여유가 그러니까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면은 이 i5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i7입니다. i7. i7은 쿼드코어라고 얘기했어요. 코어가 4개라는 얘기입니다. 4개. 코어가 4개고 스레드가 8개가 되는데요. 이 스레드라는 말은 하나의 작업 단위입니다. 작업 단위. CPU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연산 작업을 할 때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하나의 작업 단위를 스레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8개입니다. 즉 여러분들 렌더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렌더링 이미지에 있는 식으로 조그만 박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맞죠, 버킷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킷이 몇 개냐 이렇게 따지는데 이게 스레드가 8개라는 얘기는 이 버킷이 8개가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어가 2개, 듀얼 코어는 스레드가 4개입니다. 4개. 4개이기 때문에 절반밖에 안 되죠. 그만큼 렌더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익스트림 CPU로 i9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말 그대로 익스트림입니다. 이거는 아주 고성능의 어떤 컴퓨터가 요구될 때 사용되는 CPU고요. CPU가 되겠고요. 가격도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아주 비싼 CPU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라이젠 시리즈. 라이젠은 CPU 코어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텔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성능이 인텔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거의 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디자인 전문가들은 AMD는 거의 쓰는 경우는 저는 보지도 못했고요. 물론 AMD CPU도 아주 고급형의 CPU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는 것 외에 프로페셔널한 어떤 작업을 요하는 사용자들은 익스트림 CPU가 따로 있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램의 경우에는 8GB 이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건장은 16GB입니다. 16GB.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가우스 그룹에서는 최소 사양이 아마 4GB일 거고요. 건장이 8GB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우스 그룹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 사용을 하시려면 최소 8GB, 건장 16GB 이상 사용하시면 좋고요. 램은 용량은 높을수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는 반드시 이거는 엔비디아 칩셋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칩셋. 엔비디아 칩셋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GTX급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GTX급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셔야 GPU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GPU. 앞서서 렌더링 할 때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CPU, GPU,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CPU는 일반적으로 인텔이나 AMD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GPU를 사용할 때 GTX급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셔야 이 GPU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픽 카드의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CPU와 GPU를 동시에 활용해서 렌더링하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드나 SSD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요즘에 SDD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더 높죠. 저 속도가 약간 더 빠르게 렌더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트라이 버전을 정품이 없으신 분은 이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스케치업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툴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스케치업 부대에 관련된 툴바가 되겠는데요. 이 기능들이 많이 몇 가지가 바뀌는데 툴바가 어디 갔지? 자, 툴바가 사라지네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요 판서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이 기능들이 몇 가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음, 어, UI 자체가 이게 보시면은 앞서 제가 자산 편집기라는 부분 가우스그룹 홈페이지에서 이 자산 편집기라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여기 V라고 되는 부분이 Asset Edit라고 해서 자산 편집기를 불러오는 기능인데요. 이 Asset Edit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능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툴바가 나타나야 되는데 툴바가 나타나지 않으신 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은 익스텐션 매니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실행하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부데이퍼 스케치업이라는 부분에 이너블 되어 있죠. 이게 디제블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이너블로 클릭하셔서 이너블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너블 되어 있는데도 툴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뷰 메뉴 툴바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부대에 관련된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부대 퍼스케쳐, 부대 라이터, 부대 오브젝트, 부대 유틸리티 이렇게 있는데 이걸들 다 체크하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툴바를 이렇게 처음 실행하실 때 툴바가 나타나는데 이걸 이 제목 표시줄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끕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잘 사용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위치를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셔서 툴바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렇게 요 점선 부분 있죠? 막대 부분. 클릭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이렇게 배치를 이런 식으로 도킹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위치 어디에서나 이렇게 도킹뿐만 아니라 도킹 해제까지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업 V-Day를 기능과 간단한 어떤 뭐랄까요 기능이라 하죠. 기능하고 그다음에 사양 이런 것들을 간단히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랜드 셋업 부분 전체적으로 이 화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